배달 음식으로 가득 채운 식탁 앞에서 막 행복한 식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 박도준 씨가 갑자기 제 맞은편에 앉기 전까지는요. 저는 조금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도록 저와 박도준 씨는 얼굴 한 번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죠. 그는 늘 제게 냉담했고 함께 밥을 먹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비서 말에 따르면 저는 2년짜리 계약 아내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깔끔하게 돈 받고 떠나시면 됩니다. 강서연 씨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요. 박 대표님 같은 분, 서연 씨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도준.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 특유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10년 동안 아등바등 노력해서야 겨우 그의 구두 끝에 닿을까 말까 한 사람이었죠.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분수를 지켰습니다. 돈과 자원을 제외하고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는 절대 한마디도 묻지 않았죠. 그런 그가 오늘은 회사에서 급하게 나왔는지 정장 차림 그대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가 허겁지겁 밥을 먹는 모습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매운 짬뽕 국물이 그의 하얀 셔츠에 튀었을 때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몇 달 안 남았지? 저는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1분 1초가 돈인 박도준 씨가 회사를 뛰쳐나와 저를 찾아온 이유가 고작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기 위해서라고요? 아마도 제가 자기 집에 있는 꼴이 보기 싫어 하루라도 빨리 나가길 바라는 거겠죠. 저는 조심스럽게 날짜를 계산한 뒤 그를 안심시키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곧요. 아마 2달 정도 남았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박 대표님. 때가 되면 알아서 나갈게요. 태 안 끼치겠습니다. 제 말을 들은 박도준 씨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참 뒤 그는 알아듣기 힘든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없어? 저는 계약 결혼을 하면서 이미 그에게서 충분한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요. 괜찮아요. 더 바라는 건 없어요?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대답을 들은 박도준 씨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들어 박도준 씨는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몇 주에 한 번 볼까 말까 했던 그가 이제는 매일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매니저의 문자에 답장을 하다가 고개를 들면 박도준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소름이 돋았다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박 대표님, 요새 회사 안 나가세요? 박도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회사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문득 오늘 아침 매니저에게서 들었던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한유라가 귀국했다는 소식이었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병을 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박도준 씨의 비서가 제게 특별히 일러준 적이 있었습니다. 박도준 씨가 저와 1년간 계약 결혼을 한 이유는 제 얼굴이 그가 사랑했던 사람, 그의 백월광과 칠알이나 닮았기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한유라. 2년 전 웹드라마 한 편으로 스타덤에 오른 신인 배우였죠. 박도준 씨가 그 드라마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유라는 뜨자마자 그와 헤어지고 해외로 떠나버렸죠. 박도준 씨가 저와 결혼한 건 그저 한유라의 신경을 긁기 위한 쇼에 불과했습니다. 부자들의 사랑은 참 사치스러운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은 그저 희미한 조연에 불과할 뿐이었죠. 요즘 저는 막장 재벌 드라마 촬영을 막 끝내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방을 청소하다가 지난번 촬영 때 실수로 소품을 집에 가져왔던 게 생각났습니다. 종양 진단서였는데 가방을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청소 아주머니가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박도준 씨의 백월광 추억 여행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저는 제 방에서 간식을 먹으며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웃긴 장면에서 물을 마시다 그만 사례가 들려 기침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문밖에서 다급한 박도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심해진 건가? 괜찮아. 불편한 곳은 없어? 저는 기침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박도준 씨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심하게 기침을 하느라 눈물까지 찔끔 흘리는 제 모습은 누가 봐도 무척 고통스러워 보였을 겁니다. 늘 침착하던 박도준 씨가 순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김 비서더러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할게. 저는 겨우 기침을 멈추고 말없이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병원에는 왜 가요? 물 마시다 살에 들린 것 가지고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도준 씨는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이내 넋이 나간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병원에 가도 이제 의미가 없지? 마지막 2달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박도준 씨와 마주 섰습니다. 그는 꼼짝도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처럼 얻은 휴식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헛기침을 하며 이 기묘한 분위기를 깼습니다. 대표님, 별일 없으시면 저 혼자 방에서 좀 쉬어도 될까요? 그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시선을 제게 고정했습니다. 그의 차갑고 오만한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슬픔에 저도 모르게 당황했습니다. 박도준 씨가 다시 제 방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그를 본 횟수가 지난 1년간 본 횟수보다 더 많은 것 같았죠. 문을 열자 그에게서 짙은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늘 단정하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친구들 모임에 같이 가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 친구들이 아직 당신을 한 번도 못 봤어.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1년 넘게 저는 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이름뿐인 대역 배우였죠. 그런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한다니 체면이 깎일까 봐 두렵지도 않은 걸까요? 아니면 오늘 한유라가 귀국했으니 일부러 친구들 앞에서 저를 망신시켜 그녀의 관심을 끌려는 속셈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오늘 한유라 씨도 오나요? 박도준 씨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이해했다는 듯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맞춰드릴게요. 박도준 씨의 친구들은 대부분 재벌가의 자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 한 벌이 제가 찍은 드라마 한 편의 제작비와 맞먹었죠. 저와 박도준 씨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를 훑어보는 날카로운 눈빛들에 저는 이들이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박도준 씨가 앞장서서 걷다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저는 하마터면 그의 등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손을 부드럽게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박도준 씨와 처음으로 하는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차가웠고 늘 무표정한 얼굴과 어우러져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렇게 계산적인 사람이 사랑 때문에 초조해하는 모습은 어떨까? 얼마 가지 않아 뒤에서 유난히 달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해요, 다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오느라 좀 늦었네요. 한유라였습니다. 저와 7알이나 닮은 얼굴에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그림에서 막 튀어나온 듯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덕분에 빨간 드레스를 입은 저는 마치 저속하고 화려하기만 한 촌뜨기처럼 보였죠. 저는 눈치 빠르게 박도준 씨의 손을 놓았습니다. 한유라가 우리 사이를 진짜 부부로 오해할까봐 세심하게 배려한 행동이었죠.
제 앞에서 걷던 박도준 씨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씁쓸하게 웃는 듯 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그렇게 싫은 건가? 박도준 씨는 역시 명문가 출신답게 이런 자리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가 오늘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죠.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천천히 술잔을 비웠고 온몸에서 얼음장 같은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한유라 쪽을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저는 그녀와 박도준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유라는 일부러 박도준 씨를 못 본 척하며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던 두 사람의 불화설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때 박도준 씨와 꽤 친한 사이인 권시혁 씨가 아무도 모르게 그의 어깨를 툭 치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그래? 아직도 화해할 기회를 못 찾았어? 박도준 씨는 피곤한 듯 미간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권시혁 씨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씩 웃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거 너답지 않은데? 조심해라. 그러다 다른 놈한테 자리 뺏긴다. 박도준 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권시혁 씨를 쳐다보자 그는 바로 어깨를 으쓱하며 웃으며 말을 바꿨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누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보겠냐? 그냥 재밌으라고 해본 소리지. 박도준 씨가 반응하기도 전에 권시혁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의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데려온 아내분은 어디 갔어? 아까부터 안 보이네. 박도준 씨의 시선도 그쪽으로 향했고 비어있는 자리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시각 저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밖의 상황이 정말 난처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밖에서는 한유라와 그녀의 친구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듯 신나게 떠들고 있었죠. 너 아직도 박 대표랑 냉전 중이야? 솔직히 박 대표 같은 사람은 진짜 속을 모르겠다. 너랑 칠알이나 닮은 여자를 아내로 들일 만큼 순정파라니.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여자 너랑 비교도 안 되던데? 한유라가 비웃으며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덧칠했습니다. 그냥 좀 더 튕기게 내버려 더 내가 기분 좋을 때 손짓 한번 하면 바로 달려올 사람인데 뭐. 그래도 조심은 해야지. 그렇게 오래 싸우다가 어느 날 박 대표가 정신 차리면 어떡해? 너처럼 돈 많고 순정적인 물주는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한유라가 참을성 없다는 듯 말을 끊었습니다. 그럴 리가? 나 말고 누굴 좋아하겠어? 설마 그 새로 들인 와이프? 자기랑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된 여자? 그들이 말하는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된 여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 가만히 서 있던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있던 손이 멈칫했죠. 지금 문을 열고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가면 세 사람이 마주치는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게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조금만 더 참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박도준 씨에게 그의 백월광이 민망하지 않도록 배려해준 값으로 수당을 더 올려달라고 해야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박도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저와 한유라, 그리고 그녀의 친구까지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가 감탄 어린 눈빛으로 한유라를 쳐다봤습니다. 이야, 정말. 잠깐 안 보인다고 이렇게 걱정해서 찾아오다니? 한유라는 득의양양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나 아니면 누굴 좋아하겠냐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박도준 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다시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아내가 안에 있습니까? 너무 오래 안 나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요.
화장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칸막이 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굳은 채로 걸어 나와 한유라와 마주 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연이네요. 두 분도 여기 계셨네요. 두 사람은 대답이 없었고 한유라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곧 밖으로 나갔고 박도준 씨 옆을 지나갈 때 일부러 그의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뒤를 따라 나가며 박도준 씨에게 있는 힘껏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 사람 화났잖아요. 쫓아가서 달래줘야죠. 이 남자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박도준 씨는 제 표정을 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병세가 더 심해졌어? 저는 속으로 눈을 흘겼습니다. 병세는 무슨? 이렇게 젊고 건강한데 저주를 퍼붓지 좀 마세요. 그때 박도준 씨 뒤에 서 있던 권시혁 씨가 갑자기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병? 눈 떨리는 것도 병이야? 그제야 저는 권시혁 씨를 알아봤습니다. 그는 박도준 씨와 함께 자란 절친이었죠. 그는 나른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서 있었고 온몸에서 바람둥이의 기운이 풍겼습니다. 오늘 그는 유난히 앳돼 보이는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았었습니다. 화려한 사람들 틈에서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그녀는 풋풋하고 수줍어 보였죠. 저는 심심해서 그녀에게 술을 권하며 놀았습니다. 속으로는 권시혁 씨를 쓰레기라고 욕하면서요. 당신 눈이나 떨리세요. 온 가족이 다 떨리세요. 박도준 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권시혁 씨에게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넌 이해 못해.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준 씨의 계약 아내로서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기에 더 묻지 않았죠. 룸으로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한유라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박도준 씨가 돌아온 것을 본 그녀의 친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야, 울지 마. 그런 남자 때문에 우는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박도준 씨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민망해진 친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중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일부러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뻔히 알면서. 그때 정적을 깨고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박 대표님 아내는 강서연 씨지 당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라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쳐다봤습니다. 권시혁 씨의 수줍어 보이던 여자친구 이지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에 쥔 컵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친구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막 무어라 쏘아붙이려 할 때 권시혁 씨가 재빨리 이지한 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남의 아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박도준 씨를 쳐다보니 그의 차가운 시선이 한유라와 그녀의 친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죠. 보안팀 불러. 계속 소란 피우면 두 사람 다 내보내. 그 말을 듣고 저뿐만 아니라 한유라조차 고개를 들어 붉어진 눈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 박도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파티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남은 사람은 저와 권시혁 씨, 이지한 씨, 그리고 박도준 씨, 네 사람이었죠. 권시혁 씨는 여전히 이지한 씨의 어깨에서 팔을 내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지한 씨가 당황하며 그의 손을 밀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소개할 여자친구 역할만 해주는 걸로 돈 받은 거예요. 다른 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의아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박도준 씨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권시혁 씨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한다고? 바람둥이로 유명한 권시혁 씨가요? 그는 부모님께 여자를 소개하는 건 너무 진지한 일이라며 자신은 그저 즐기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권시혁 씨는 헛기침을 하며 박도준 씨에게 자신을 폭로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응,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너무 성하셔서. 여자친구 데려오라고 하시는데 방법이 없잖아. 마침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 원 주고 여자친구 대행을 부탁했지. 이런 변명까지 생각해내다니. 저는 권시혁 씨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박도준 씨가 저를 차에 태웠을 때 저는 차창 너머로 이지한 씨를 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이지한 씨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고 그녀를 위해 권시혁 씨와 박도준 씨 모두에게 밉보일 수는 없었죠. 그저 저렇게 착한 아가씨가 권시혁 씨 때문에 고생할 걸 생각하니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자마자 저는 몸을 돌려 박도준 씨와 마주 섰습니다. 그는 꼼짝도 않고 서 있었죠.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오늘따라 그의 기분은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아주 가까이 서 있었고 은은한 향수 냄새와 옅은 담배 향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움직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더 빨리 뛸 것 같았죠. 잠시 후 박도준 씨의 잠긴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강서연. 할 말이 있어?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저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저도 할 말 있어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려 박도준 씨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비서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박도준 씨는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금방 올게.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박도준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바쁜 걸 보니 저도 감히 방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3개월간 해외 연수를 신청했다는 말을 그에게 하지 못했습니다. 연기자로서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비행기에 오르며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3개월간 연수를 받고 돌아오면 마침 박도준 씨와의 계약 결혼 기간도 끝날 때였죠. 그가 집에 없는 저를 보면 눈에 안 보이니 마음도 편할 테고요. 돌아오면 이혼 절차를 밟고 제 일에만 전념할 생각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3개월 동안 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는 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휴대폰을 켜고 유심을 갈아 끼웠습니다. 99개가 넘는 부재중 전화와 폭탄처럼 쏟아진 메시지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유학 가는 건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 친한 친구라고는 단짝 한 명뿐인데 그녀도 제가 해외에 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와 매니저에게는 미리 휴가를 신청했고요. 그때 갑자기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연예부 기자라는 채널에서 올린 충격적인 기사였습니다.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완진 그룹 CEO, 세상을 떠난 아내를 찾기 위해 전국을 뒤지다. 저는 이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고 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완진 그룹의 CEO가 박도준 씨라는 건 알지만 제가 뭘 잘못 이해한 건지 아니면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건지 세상을 떠난 아내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박도준 씨의 별장으로 돌아오니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모든 물건은 제가 떠날 때 그대로였죠. 제가 마시던 주스컵조차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개월이나 지났으니 지금쯤 발효됐겠네요. 제 방은 잠겨 있었고 10년 넘게 모은 제 적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약간 짜증이 나서 소파에 앉으니 거실은 온통 술병과 담배꽁초로 가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빗자루를 들고 계약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직접 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별장 문이 열렸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박도준 씨였습니다. 이제 겨우 오후 2시. 일중독자인 박도준 씨는 평소 이 시간이면 회의 중일 텐데 말이죠. 그는 편안한 옷차림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까지 거뭇거뭇했습니다. 늘 깨끗하고 단정하던 그가 이렇게 초췌해진 모습을 보니 저는 그의 회사가 부도라도 난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가 재킷을 벗으며 고개를 들다가 소파에 앉아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도준 씨는 몇 초간 굳어있더니 이내 피곤한 듯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그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며칠 잠을 못 잤더니 헛것까지 보이네. 저는 잠자코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헛것이라뇨. 저 아직 잘 살아있는데요. 그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갑자기 몇 걸음 다가와 테이블 위에 있던 마시다만 맥주병을 집어들고는 목을 젖혀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는 제 바로 앞까지 걸어와 뚫어질 듯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움직이는 모습과 짙은 술 냄새에 저는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안함을 느끼는 순간 박도준 씨가 갑자기 제 턱을 세게 붙잡고는 그대로 고개를 숙여 제 입술을 거칠게 물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저를 꽉 잡고 다른 한 손은 제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박도준 씨, 저 진짜 안 죽었어요.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봐요. 제 목소리를 들은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무섭도록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더니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꿈이라도 좋아? 꿈에서라도 너를 볼 수 있다면 제발 이 꿈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 꿈은 무슨? 저는 정말 술 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저는 결국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힘을 빼는 순간 박도준 씨는 갑자기 눈을 감고 제 위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너무 오랫동안 쉬지 못해 잠이 든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어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제 목소리를 들은 아주머니는 무척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박 대표님한테 제가 죽었다고 들으셨어요? 저 사실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 있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밤 8시가 되도록 아주머니는 오지 않았고 박도준 씨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방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죠. 저는 결국 이곳저곳에 전화를 걸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한참을 수소문한 끝에 저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제 종양진단서 소품을 사진으로 찍어 박도준 씨에게 제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말했던 겁니다. 저는 지난번 촬영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소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에 제게 했던 이상한 질문들도요. 이제 얼마나 남았지? 그는 계약 기간이 아니라 제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2달 정도 남았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하마터면 저는 귀국하자마자 제 장례식에 참석할 뻔했습니다. 박도준 씨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한참 동안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관자놀이를 누르며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드디어 일어나셨네요. 박도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건강하게 잘 살아있고 3개월간 유학을 다녀왔을 뿐이며 종양진단서는 그냥 촬영 소품이었다고요. 박도준 씨의 동작이 몇 초간 멈췄습니다. 잠시 후 그의 속눈썹이 가늘게 떨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촬영 소품이라고? 네, 그냥 제가 실수로 집에 가져온 것뿐이에요.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박도준 씨가 약간 쉰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너 정말 안 죽은 거라고? 당연하죠. 그의 목을대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입술은 왜 그렇게 부었어? 그가 제 장례식을 치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오해를 일으킬까봐 저는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대표님이 키스했잖아요. 잊으셨어요. 박도준 씨는 잠시 멍해 있더니 이내 그의 차가운 얼굴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색함을 감추려는 듯 헛기침을 2번 했습니다. 술 마시면 자제력을 잃어서. 미안하다. 자제력을 조금 잃은 게 아니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맞아요. 이번에 제가 돌아온 건 이혼 수속을 밟기 위해서예요. 우리 2년 계약 결혼 이제 끝났잖아요. 내일 시간 있으세요? 시간 없어. 박도준 씨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럼 모레나 글피는요? 그때도 시간 없어. 너도 알잖아, 나 바쁜 거. 저는 침묵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일에 대해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돌아온 것도 박도준 씨가 저와 이혼하고 싶어 안달이 났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그는 한유라를 다시 되찾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방금의 오해를 되짚어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준 씨가 제게 어떤 강렬한 감정을 품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저 한유라의 대역일 뿐이지 않았나요? 처음 박도준 씨와 결혼했을 때 다른 감정이 싹트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의 얼굴은 어떤 여자라도 쉽게 반하게 할 만했으니까요. 1년 넘게 함께 살면서 아무리 미워해도 특별한 감정이 생기지 않기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제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나와 박도준 씨는 다른 세상 사람이고 그에게는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누구를 좋아하든 내 감정이 초라해지게 만들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늘 그의 삶에 무관심하려 애썼고 제게 생겨나는 불필요한 감정들은 싹트기 전에 잘라냈습니다. 지금 박도준 씨가 제게 느끼는 감정이 1년 넘게 함께 산 익숙함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한유라의 다른 버전을 보는 설렘 때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날짜 정하세요. 우리 빨리 이혼 수속 밟아요? 그동안은 제가 방해 안 할게요. 집 얻어서 나가 있을게요. 한유라를 다시 만난 건 그녀가 직접 저를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자신만만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도준 씨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는지 알아요? 저는 아주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할 말을 대신했습니다. 알죠. 제가 당신이랑 좀 닮아서. 저를 대역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한유라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알면서도 아직도 그 사람 곁에 붙어 있어요. 눈꼴 시리게. 알아둬요. 내가 조금만 숙이고 들어가면 박도준 씨는 바로 내게 돌아올 거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며칠 뒤에 이혼할 거예요. 한유라는 제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는지 입을 벌렸다가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면 됐어요. 앞으로 그 사람 귀찮게 하지 마요. 한유라가 막 떠나려고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 서 있던 박도준 씨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대신해 약간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한유라는 박도준 씨를 보자마자 눈이 빨개지더니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준 씨, 내가 잘못했어요. 해외로 떠난 거 내 잘못이에요.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 준다면 이제 아무데도 안 갈게요. 네. 하지만 박도준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한유라 씨, 자중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오해할 만한 말은 삼가시고요. 한유라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늘 도도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했는데 이렇게 단칼에 거절당하자 즉시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도준 씨.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박도준 씨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건 제가 한유라 씨에게 물어야 할 말 같은데요. 자꾸 저한테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가십거리를 발견한 기분이었죠. 박도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스캔들 터뜨려서 인지도 올리려고 일부러 저를 이용한 거 제가 얼굴 봐서 참고 넘어가 줬는데 여기서 뭘 더 바라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옆에서 열심히 구경하고 있던 저를 돌아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넌 언제까지 거기서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 지난번에 내가 하려던 말, 내가 가버리는 바람에 다 못했잖아. 오늘 우리 확실하게 얘기 좀 하자. 박도준 씨의 말을 듣고 저는 이것이 정말 엄청난 스캔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한유라의 웹드라마가 촬영 도중 투자자가 빠져버렸을 때 감독은 그녀에게 투자자를 구하기 위해 술자리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말은 좋게 했지만 사실상 스폰서를 구하라는 거였죠. 공교롭게도 그날 술자리에는 박도준 씨도 있었습니다. 그는 뚱뚱한 졸부에게 시달리는 한유라를 도와주고 그 김에 드라마 제작비 전액을 투자했습니다. 워낙 사생활이 깨끗했던 박도준 씨였기에 이 일이 터지자 한유라가 그가 사랑하지만 얻을 수 없는 백월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한유라는 허영심에 눈이 멀어 소문이 퍼지는 것을 내버려 두었고 나중에는 그녀 자신도 그 소문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박도준 씨는 더 이상 그녀의 체면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왜 당신이 한 짓을 참고 넘어갔는지 알아? 당신이 강서연 씨랑 닮지 않았더라면 감히 박도준을 건드린 연예인이 연예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유명해질 수 있었을 것 같아. 한유라 씨, 당신은 당신 얼굴에 정말 감사해야 할 거야. 박도준 씨는 제 놀란 표정을 보고는 재미있다는 듯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기억나. 우리 처음 비행기에서 만났던 거? 물론 기억하죠. 그래서 나중에 박도준 씨의 정체를 알았을 때 한동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박도준 씨를 처음 만난 건 비행기에서였습니다. 그때 그는 유학을 마치고 막 귀국한 참이었죠. 저는 원래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라 잘생긴 그에게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배우라고 하자 그는 재무 보고서를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죠. 그래서 저는 구름에 닿을 듯한 빌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게 우리 아빠 회사예요. 박도준 씨는 마침내 약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 옆에 있는 더 높은 빌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 옆 빌딩은 우리 아빠 회사인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거짓말도 참 제가 아무렇게나 지어냈더니 더 심하게 받아치다니. 저 빌딩이 완진 그룹 소유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야 저는 그가 정말 완진 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말했죠.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이따가 심 이사님 뵈러 갈 건데 심 이사님 따님이시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거절했지만 박도준 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제 이성은 녹아내렸죠. 결국 저는 그의 차를 탔고 회사 앞에서 내리지 않고 배고프다고 그를 졸라 길거리 만두집에 갔다가
또 치킨집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런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듯 우아하게 나이프로 치킨을 잘라 먹어 저를 놀라게 했죠.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말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사줘서 고마워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쵸.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특히 치킨은요. 그는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 기분이 좀 나아졌네요. 이제 심 이사님 뵈러 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배 안 불러요? 우리 애프터눈 티 먹으러 가요? 예상대로 애프터눈 티까지 먹고 나니 이미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쉬운 척하며 말했죠. 어머, 너무 늦었네요. 이사님은 내일 뵙고 우리 영화 보러 갈래요? 박도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그를 만난 날은 그의 부모님과 형이 세상을 떠난 지 2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조용한 곳에서 생을 마감할 생각이었지만 우연히 제게 발목이 잡혔던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에게 시달리면서 그는 슬픔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동안 그를 만나지 못하고 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다시 그의 소식을 들은 건 인터넷을 통해서였죠. 그가 젊은 나이에 완진 그룹의 CEO가 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한유라와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연락해와 2년간의 계약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의 비서에게 이유를 물었고 비서는 그가 한유라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의 눈에 들었겠어요? 하지만 박도준 씨의 입에서 진실을 듣고 나니 저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 같았죠. 저는 문득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첫눈에 반한 거예요? 박도준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인했습니다. 아니. 저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사실 처음 너와 계약 결혼을 했을 땐 그저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다 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널 선택한 건 내가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2년 뒤면 질릴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는 점점 이상하게 저를 신경 쓰기 시작했고 제가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어떤 감정은 거대한 파도가 덮쳐와야만 비로소 물밑에 잠겨있던 빙산의 일각이 보인다는 것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진작 말했으면 됐잖아요. 박도준 씨가 약간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난 항상 내가 날 아주 싫어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 태도는 항상 차가웠잖아. 늘 나와 관계를 끊으려고 애썼고. 지난번 파티 때도 내 옆에 앉기 싫어했잖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도덕적 잣대가 너무 낮은 건 아닌지 고민됐습니다. 계약 결혼으로 1억이 넘는 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머릿속은 온통 부자가 될 생각뿐이었지 존중이니 뭐니 하는 건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잠시 후 저는 박도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혼 안 하는 건가요? 박도준 씨는 저를 보며 약간 웃긴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생각은 어떤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근데 아직 잔금 8천만 원 못 받았는데? 이혼 안 하면 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박도준 씨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습니다. 손해라고. 이혼 안 하면 8천만 원이든 얼마든 다 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없죠? 할 수 없다고? 엄청 마지못해 말하네. 저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거 맞는데요. 누가 먼저 제 장례식 치를 뻔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날 저녁 갑자기 권시혁 씨가 이지한 씨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저를 본 권시혁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너 안 죽었네? 저는 마침내 당당하게 그에게 눈을 흘길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나 죽으세요. 권시혁 씨와 박도준 씨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이지한 씨를 침실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한 씨, 아직 젊으니까 연애할 때 조심해야 해요. 나쁜 남자한테 속지 말고요. 이지한 씨는 이미 다 안다는 듯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언니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아요. 시혁 씨에 대한 거 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나쁜 남자라는 것도 여자친구 대행이 거짓말인 것도요. 하지만 이지한 씨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누구든 자신만의 교훈을 얻어야 하잖아요. 걱정 마세요, 언니. 저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젊음이란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니까요. 밤 12시 정각, 창밖에서는 불꽃이 터져 올랐습니다. 저와 권시혁 씨가 티격태격 싸우든 한유라가 아래층에서 울고 있든 지금 이 순간 모두가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가득 채운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막막하더라도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미래의 길은 저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바로 우리 발밑까지 이어질 테니까요. 안개는 언젠가 걷히고 그 앞에는 분명 끝없이 펼쳐진 길이 있을 겁니다.